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한국 산불을 돕기 위해 모인 성금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LA 산불 당시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미군에 이어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한국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어느 미국 간호사가 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어떤 글을 썼길래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것일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LA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10년차 간호사 레이첼 모리슨입니다. 지난해 12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라디오에서 LA 외곽에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이 검붉게 변하더니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 제가 지나가던 고속도로를 덮쳤습니다. 도로는 대피하는 차들로 꽉 막혔고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었죠. 창문 너머로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려달리기 시작했어요. 36시간 근무로 지친 몸은 얼마 가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연기로 눈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없었죠. 주변은 이미 자욱한 연기와 불꽃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불타는 나무들이 쓰러지는 소리뿐이었죠. 이제 끝이구나 생각한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명의 젊은 한국인이 서 있었어요. 민수와 제니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두 사람은 LA 한인교회 자원봉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피하는 도중에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제니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화상 부위를 치료해 주었죠. 민수는 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차는 좁은 산길을 통해 대피로를 찾아냈어요. 그들의 침착함과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한인회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질서정연했죠. 누군가 제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낯선 이들의 손길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인간의 도리로 위험을 무릅쓴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대피소에 도착한 첫날 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재난 상황인데도 한인회 대피소는 마치 작은 사회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1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많은 재난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체계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각자 번호표를 받아 질서 있게 음식을 받고 잠자리를 배정받았죠. 자원봉사자들은 밤새 교대로 일하며 대피소를 관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모두가 서로를 돕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재난 대피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과 개인주의적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심지어 남은 물품을 서로 나누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미역국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영어로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가 뜨거운 국물보다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에 절로 눈물이 났어요. 한인회 자원봉사자 김지영 씨는 제게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전쟁 때부터
두 나라가 서로 도와왔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는 그냥 받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이에요. 이틀 동안 대피소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의 정과 질서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배려하고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도움을 받는 피난민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공동체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모두가 모여 간단한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대피소를 떠나기 전날 민수와 제니가 제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몇 개월 후 이 연락처가 저에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산불이 진화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불 이후 병원으로 복귀한 저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특히 한인 환자들을 만나면 꼭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다고 말이죠. 한인 환자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변했다고 했어요. 더 차분해졌고 환자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 자신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일 거예요. 병원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자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낯선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죠. 마치 제가 겪었던 LA 산불과 똑같았어요. 화면 속 불길은 마치 제가 마주했던 그 공포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더 찾아봤습니다.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화면 속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은 몇 달 전 제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실로 향했죠. 휴가를 요청했어요. 병원장이 이유를 물었을 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산불 피해 지역에 의료봉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병원장은 바로 승낙했어요. 오히려 병원 차원에서 의료 물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휴가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에 뚜렷한 목적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직업이었다면 이제는 제 인생의 소명이 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LA 산불 당시 저를 구해준 그 청년이죠. 제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제니도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 의료진 봉사단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연한 연결고리에 운명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봉사단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봉사단 지원 이틀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의료진 20명으로 구성된 한국재난지원팀의 일원이 된 거죠.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뉴스 카메라와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떠나려 했는데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어 당황스러웠죠. LA 산불 은혜 갚으러 한국으로 가는 미국인들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죠.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좌석 바로 옆에 민수와 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인가요? 아니면 운명인가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LA에서 유학 중이었고 제니는 의대생이었습니다. 둘 다 한국으로 돌아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로 한 거였죠. 그들의 결정이 저와 똑같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다른 봉사단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은퇴한 소방대장 마이클, 한국에서 입양된 후 의사가 된 수잔, 재난구조 전문가 데이비드 등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한국을 돕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수잔은 자신을 입양해준 미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려던 참이었대요. 그러다 산불 소식을 듣고 의사로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기내등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미리 노트북에 캡처해두었던 파일을 보며 한국의 산불 상황 현황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기사들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계절 때문인 건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화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밤낮 없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LA 산불대와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잠시 후 제 옆에 앉아있던 제니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니는 자신의 할머니가 안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산불 이전에 서울의 친척 집에 있으신 상태라 괜찮았다고 했지만 그 근처 친척들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니는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름다운 산과 들 작은 시골 마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니는 그 풍경이 어떻게 변했을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어요. 이윽고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장이 곧 인천에 도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한국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며 경남으로 가는 교통편과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통역을 도와주었죠. 처음 밟는 한국 땅에서 이런 환대를 받으니 감동스러웠어요. 버스를 타고 경남 산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산과 깔끔한 도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열차까지. 한국에 대한 제 상상과는 달랐죠. 훨씬 더 현대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드라마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버스 안에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함께 한국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이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의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어요. 경남 산청 산불 피해 지역에 도착한 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게 타버린 산과 무너진 집들, 그리고 여전히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어요. 버스가 응급재난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학교 건물을 임시로 개조한 통제센터였죠. 건물 주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봉사단은 짐을 내리고 재난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 안은 정신없이 너무 바빴습니다. 다양한 구호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상황판을 업데이트하고 무전기로 소통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웠던 건 재난 현장의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LA 산불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처음 본 순간 이게 정말 재난 현장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드론이 하늘을 날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피소는 마치 작은 마을처럼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컴퓨터로 모든 피난민의 상태가 관리되고 의료, 식량, 숙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현지 의료팀과 합류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매우 친절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의학 용어와 손짓, 그리고 통역사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죠. 첫 브리핑에서 우리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대피소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주로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첫 환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있으셨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프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가 언어 장벽을 넘어 우리를 연결해 주었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찰하는 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도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는 걸 느꼈어요. 치료를 마친 후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눈빛과 손길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대피소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30명이 넘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부상이나 호흡기 문제였지만 몇몇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미국 응급실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에는 저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국 소방대원들이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산불이 다시 번지고 있다는 거였죠. 더 많은 마을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고립된 작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노인 환자가 있어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립된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통역사가 상황의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LA에서 한국인들이 저를 구했듯이 이제는 제가 위험을 무릅쓸 차례였죠. 그들의 걱정 어린 표정 속에서도 존중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 소방대원이 저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산악 구조 경험이 풍부했어요. 빠르게 구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헬리콥터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 뒤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하기로 했죠. 응급처치 키트를 챙기고 방화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제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헬리콥터에 오르고 이동하는 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준호 소방대원의 침착한 표정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우리 목표 마을은 저기입니다. 이미 세 곳이 불에 타고 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길에 휩싸인 숲과 연기가 마을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30분 이동 끝에 안전한 착륙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부터는 걸어서 가야 했어요. 불길은 아직 멀었지만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준호 대원과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이동했어요. 20분 정도 걸었을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어요.
주민들은 미리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첫 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대피한 것 같았죠. 그때 이준호 대원이 외쳤습니다. 저기요. 연기가 나고 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준호 대원이 문을 부수자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숨을 참고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바닥에 노인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기도를 확보했죠. 이준호 대원은 무전으로 헬리콥터를 호출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들것에 옮기는 순간 창밖으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이준호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업고 빠르게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불길은 이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좁은 산길 뿐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며 말이죠. 땀이 눈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헬리콥터 착륙지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인계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땀과 그을림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구조대원들은 할아버지와 저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동안 이준호 대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용감하고 멋진 간호사입니다.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저 받은 은혜를 갚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저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고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가벼운 증상만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대기소로 돌아오니 제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구조팀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LA에서 제가 도움을 받던 그 순간과 오늘 제가 할아버지를 구한 순간이 겹쳐서 보였어요. 인생의 순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죠. 구조작전 다음 날, 현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미국 CNN 특파원도 우리 봉사단을 취재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에서 10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재난 상황을 겪었지만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은 첨단인데 마음은 따뜻하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특히 한국의 드론 활용 구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드론은 24시간 피해 지역을 감시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위험 지역과 피해자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죠.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 인명 구조에 활용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재난 관리 앱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피난민들에게 앱이 제공되어 대피소 위치, 구호품 배급 시간, 의료 서비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앱을 통해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죠. 심지어 노인분들도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큼이나 감동적인 것은 정이 담긴 구호품이었습니다. 피해 지역마다 전달된 희망 보따리는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었어요. 각 보따리에는 따뜻한 손편지와 아이들의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보따리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손편지를 품에 꼭 안고 계셨는데 그 모습에서 물질적 도움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이것을 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적인 도움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배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함이 재난 극복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물류 배분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대피소마다 필요한 물품이 정확히 배달되었어요. 과잉도 부족함도 없었죠. 데이비드는 이것이 한국의 세계적인 물류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QR코드만 스캔하면 물품의 이동 경로부터 남은 수량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특정 약품이 부족해 요청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정확한 수량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속함이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대피소 식사는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밥과 국, 다양한 반찬이 매 끼니 제공됐죠. 한 봉사자는 밥심으로 이겨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문화가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죽이나 아이들을 위한 간식까지 세심하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은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특히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담긴 시스템이에요. 봉사활동 마지막 전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구한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 꼭 잡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죠.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가족분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을 나오고 대피소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아직 산불이 다 진화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출국이라 저는 짐을 싸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마지막 날 구조대원들과 현지 봉사단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사단들은 저에게 먼 데까지 와서 한국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끝날 때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제가 마지막 날까지 저를 더 신경 써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죠. 이야기가 한창일 때 이준호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살짝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다음에도 한국에 꼭 다시 와주세요. 그때는 재난 상황이 아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초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날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제니 그리고 현지 의료진과 봉사단 몇 명의 사람들이 깜짝 배웅을 나왔어요. 우정은 계속됩니다. 라고 쓰인 한글과 영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나라, 한국은
이제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어요. LA 산불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경남 산청 사람들. 이 연결고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류애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이별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닌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연대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이 경험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간호사로서의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LA로 돌아온 후 병원에서는 영웅처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국어로 배웠을 때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민수와 제니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직 산불이 다 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저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작 감사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인데 말이죠. 민수, 제니와 함께 구조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이제 그들은 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자원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단히 대답합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건 인간의 의무니까요. 하지만 내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류에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는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